불확실한 시장의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1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엇갈린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3,188. 그래도 장중 낙폭은 좀 줄여낸 상황이었던 것 같고 코스닥은 최근에 코스피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820선 그래도 지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많이 해주면 어떨까 싶었는데 많이 반등을 못하면서 의심의 눈초리 자꾸 보게 되네요. 오히려 오늘장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장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 많았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들이 좋았죠. 네, 너무 좋아서 이건 뭐지? 완전 골디락스인데 네. 또다시 시작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고 거기다 이제 크립토 관련해서 크립토 위크 되면서 네. 서클,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 막 날아가고 그래서 좀 없는 마음에서는 되게 포모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보죠.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지표들이 네. 소매 판매나 이런 지표들이 너무 잘 나와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 좀 이해가 안 된 게 무역 그 발표되면서 수입 물가가 나오는데 네. 수입 물가가 너무 멀쩡해요. 멀쩡하죠, 생각보다. 너무 멀쩡해서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되나? 진짜 관세가 네. 아무 영향이 없나? 그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전에 발표했었던 뭐 CPI나 뭐 네. PPI도 그렇고 어제 지표도 그렇고 관세를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영향이 없네까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지표는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지표를 바라볼 때 진짜 부과되는 거는 이제 7월부터 부과됐던 7, 8월부터 부과됐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이제 3분기 이후부터가 진짜다라는 그 코멘트들을 사실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이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익숙한 것에서 사실 반응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3월달, 4월달 관세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충격이 왔을 때도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가 충격을 한번 맞았었죠. 네. 결국은 그때는 타코라는 말을 안 썼지만 결국은 해결이 됐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버티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사실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주가는 내려갔었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알았었기 때문에 주식들 생각보다 많이들 안 팔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텼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한국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표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도 관세로 인한 소비 지표가 나오겠지만 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번에도 사실 CPI 같은 경우에도 생각 양호하게 나왔지만 또 세부적으로 하면 조금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는 날 장 초반에는 좋았다가 또 윗골이 달리고 계속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주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결론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죠. 결국은 가격이 보여주는 게 전 답이라고 보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두려움도 같이 공존하는 상황. 이 상황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골드락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면 분명히 반대급부가 곧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예를 들어 표현을 야구 경기로 따지면 한 9회 경기에서 한 7회 정도, 7회 말 정도 진행되고 있다. 또는 파티장에서 다들 춤을 추고 있는데 놀더라도 파티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입구에서 놀고 있어라. 그런 네.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포모가 오니까 투자는 계속 하기는 하는데 경계 심리를 계속 가져가면서 또는 반대 포지션을 해제하는 포지션들도 계속 가져가는 포지션들을 가져가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표는 잘 나왔고 네. 금리 인하 하반기에 2번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9월이나 가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8월 달은 정말로 다음 주부터 발표될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정말 실적들이 중요한 한 달이 그렇죠. 앞으로 되지 않을까. 지표는 큰 고비들을 일단 다 넘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네. 합리적으로 좀 돌아가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네. 보니까 역설적으로 시장 상승 룸은 아직은 더 남아있는 네. 상태고 네. 그게 우리 증시하고 뉴욕 증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내년 올해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PR 기준으로 25배 정도니까 과거에 99년, 2000년대 닷컴 버블하고 좀 비교를 하시려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주가 추이는
비슷한데 말씀하셨던 대로 룸이 조금 더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가가 폭등의 분위기는 아니고 예. 시장 섹터별로 사실 돌아가면서 맞아요. 순환매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뭐 엔비디아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 다 뭔가 신고가를 가지만 내가 이거 엄청 급등해서 바로 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기다리면 내 차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버블의 끝은 사실 우리가 예상은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일단은 더 가겠다라고 보는데 이제 어느 순간 뭔가 트리거가 나오면 뭐 매도 심리가 언제든지 꺾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내년도 실적 생각해 보면 좀 더 싸지긴 하거든요. 미국 시장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은 해볼 만한데 한국 시장으로 막 보면 이게 우리나라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네. PBR 1배에서 1.1배 수준. 딱 지금 레벨이 우리나라 기초 체력 정도의 한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뭐 GDP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 이런 거 고려해 봤을 때. 근데 일단은 올해 워낙에 작년하고 올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그래도 올해보다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올해 워낙에 안 좋았으면 한 1% 성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 2%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 뭐 추경으로 인한 소비 부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 일단은 그거 자체로도 좀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달러가 계속 인덱스가 약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달러가 강하느냐 못 강하느냐 안 강하느냐 그 차이인데 결국은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 기조로 가면 인덱스는 지금보다 더 빠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 시계시장의 한 100억 달러에서 절반 정도가 미국 시장인데 거기서 일정 부분 빠져나와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파괴력이 좀 더 클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게 한국 시장을 올지 안 올지 물음표였다면 네. 지금은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 정부 정책들이 일단은 한 번 더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 요인은 충분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금리, 특히 장기 금리 네. 쪽 보면 5% 넘어가면 약간 맞습니다. 발작이 있었잖아요, 네, 네, 항상 과거에. 그랬죠. 근데 네. 이번에는 잠깐 발작이 있을 듯 하더니 네. 트럼프가 꼬리 내리자마자 맞습니다. 바로 다시 5% 네. 이하로 내려오고 시장은 오히려 난 모르겠다 간다고 네. 다시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식은.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 보면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주식한다. 이거 항상 시장 보면서 코멘트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이런 코멘트들을 할 때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트위터로 맞아요. X로 바로 그냥 네. 날려버리잖아요. 바로 네.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머스크와의 다툼 최근에는 뭐 8호 의장 해임과 관련된 다툼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막 서로 죽일 듯이 경쟁하다가 급격하게 또 화해 분위기로 몰아가고 이제 머스크 얘기 또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런 것처럼 지금 파월도 마찬가지인데 5% 넘어가게 되면 어제 사실 종가가 4.99로 마감했거든요. 30년물이 5% 넘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이 이번 트럼프 정부가 또 과제 중에 하나가 부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조금은 아마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적당하게 다툼하고 적당하게 시장이 긴장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네. 자기가 관리하고 싶어도 네. 관리가 안 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그렇죠, 자꾸 채권 맞습니다. 쪽이랑 그러다 보면 네. 이제 결국 한 번에 침체 온다. 네. 이게 채권쟁이들이 지금 맞습니다. 네. 생각하는 네. 포커스인데 네. 그러면 이제 팀장님은 약간 주식 쪽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제도 사실 그 이번에 과거에 그 연준 이사 한 분이 어제 CNBC 인터뷰에서도 지금 과거의 연준과 지금의 연준, 그다음에 금리 정책은 AI의 등장으로 해서 많이 바뀔 거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잠재울 수 있는 요소, 과거에는 인플레를 잠재우려면 금리 수단으로 썼었지만 지금은 AI 등장으로 인해서 노동력에 대한 그 굉장한 절감, 그다음에 비용 감소 이런 부분들이 AI가 많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서 저는 금리가 여기서부터는 점차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채권쟁이들, 뭐 주식쟁이, 채권쟁이 이렇게 말을 항상 구분을 하잖아요. 저희들끼리 하는데 채권쟁이 말 들어보면
항상 세계는 경제 대공황이고 항상 아. 경제 망할 것 같고 항상 그래요. 그분들은 항상 비관을 하니까. 근데 대신에 채권쟁이 말을 들으면 잃지는 않습니다. 네. 잃지는 않죠. 근데 주식쟁이는 좀 약간 과하게 약간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올라갈 때 많이 벌지만 또 내려갈 때 많이 잃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두 개 잘 가려서 균형 있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AI 산업의 그 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네. 여러 가지 뭐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생산성, 효율적인 측면이 계속 부각이 됐기 네. 때문에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CNBC 인터뷰에 나온 그분의 말대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네. 압력은 뭐 이 AI에 따라서 조금 네. 완화될 수 있는 네. 여지는 충분히 네. 있겠네요. 예. 뭐 물론 지표를 봐야 돼요. 네. 네, 지표를 보고 연준은 또 결정을 할 거고 네. 또 파월 의장 자르려고 하니까 월가에서도 또 난리를 이제 우리 독립성 훼손하는 예, 거다, 예. 미국 자본주의 훼손하는 거다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강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죠.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기존의 레거시 경제 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유지될 겁니다. 근데 연초에만 해도 연초라고 하면 너무 가깝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지금 미국의 금리는 4% 초반은 최소 와 있었어야 돼요. 아, 예, 지금 너무 높은 예, 상태. 지금 너무 높은 맞아요. 상태 사실 유지가 됐었고 예.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보니까 못 내리는 거고요. 지금 사실 하반기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국 하반기에 뭐 5.5% 넘어갈 수 있다까지도 뭐 JP모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엄청 세게 경고를 하고 있는 예. 부분들도 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예상 못한다가 사실 제 결론입니다. 특히나 매크로적인 부분은 예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아직도 하고 예, 있고 예. 여러 가지 이런 외부 변수가 또 하반기 어떤 일이 나올 수 있고 할 수 없다라는 저는 매크로 예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예.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방향성, 기조 정도 추이만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채권 투자 막 당장 지금 장기채 사면 금리나 빨리빨리 돼가지고 매매 차익이 바로 발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 나왔던 게 한 2년 넘었거든요. 심지어 막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채권 투자는 좀 넉넉하게 편안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는 매크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확신이나 시장의 심리들 이런 부분들 읽으면서 매매하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맵하잖아요. 네. 그런데 7월에 지금 이번에 네.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네. 강력하게 주장을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네. 되고 그래야 9월에 동결할 수 있는 명분도 그렇죠. 생기는 명분도 거고 또 관세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해서 뭔가 그 말씀 저도 드리려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래.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 좀 봐줘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코멘트 예, 하는 예.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내년 5월이니까 네.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게 지금 연준 위원들끼리도 굉장히 좀 많이 갈리고 맞아요. 예. 최근에 특히 금리가 고점이다 보니까 이제 비둘기파들의 그 코멘트들이 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매파 의견들은 항상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시장 금리 별로 변화 없는데 네. 그 비둘기파들의 의견들은 한번 그런 코멘트 나올 때마다 금리가 출렁출렁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단은 금리가 여기서 더 세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뭐 그 이코노미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한 뭐 이제 이런 근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경험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은 그 이제 주식 투자하기에 참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할 네. 때 이제 그 트위터에다 올릴 네, 때 네. 딱 봤을 때 느낌이 금리가 안 올랐으면 파월을 진짜 자르겠다 그럴 네. 것 같았어요. 네, 느낌이. 그렇죠. 느낌은 그래서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면 파월 그냥 내리고 계속 안 올라가고 네. 있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끝을 한번 보련다 할 것 같았는데 올라가는 바람에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타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고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상자산은 네. 이제는 국내 증권사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도 할 계획도 있고 네, 준비도 맞습니다. 다 하고 계신데 지금 가상자산 3법 미국 통과되는 거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네. 그러니까 있으시면 정보가 있으시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써서 정말 뭔가 거대 담론처럼 얘기를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실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결국은 규제를 한다는 법안들이지만 뭐 지니어스라든가 클래리티 법안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 우리의 규제를 받아라 하는 법안이지만 결국은 이거를 하나의 가상자산으로 이제 자산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제 퇴직연금에도 넣어주겠다. 아, 그 401k. 네, 401k도 넣어주겠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 다른 분 이제 전문가분 인터뷰를 했는데 뭐 1억 달러까지 가도 우리나라 돈은 한 10억 정도 가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은 뭐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네, 가도 전혀 지금보다 10배를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전망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더리움은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비트코인들로 이제 많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구성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투자 자산 또는 결제 제도에 엄청난 변동을 일으키는 다가오는 미래, 변화할 미래가 이제 거의 확실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옛날처럼 테마주 취급 또는 과거 한때 우리가 비트코인 사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받아들일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비하면 정말 아직은 너무나도 취약한 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자산이기는 한데 뭐 이걸 K 콘텐츠 구매할 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근데 너무나도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들인 거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점차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들 뭐 최근에 카카오페이라던가 다나리라던가 뭐 LG CNS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엄청 들쭉날쭉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뭐 개별 주식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변동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목됐던 향후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또 어떤 종목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또 엄청난 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뭐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관심 갖고 보셔도 되는 섹터로 말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들 실적 지금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TSMC 실적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이 반도체주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국내 증시 쪽에서는 오히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약간 네. 흐름은 기대치 미치지 못했던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예,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TSMC 실적 발표하는 날 뭐 이제 대형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뭐 세게 엄청 맞아요. 움직이진 예. 않았어요. 다만 이제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사실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급한다는 공급 재개 이슈가 사실 더 네. 컸죠. 예. 오히려 좀 사실 엔비디아 TSMC 실적 발표 역대 분기 최대 실적 발표가 나왔다는 거는 삼성전자 파운드가 여전히 아직도 힘들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HBM 퀄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좀 많이 이제 그 수율은 많이 올라왔다는 이제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뭔가 확실하게 HBM으로 돈을 번다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완전히 이번 주에 역전이 돼버렸죠. 하이닉스는 어저께 좀 급락이 좀 리포트 영향으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기존의 박스권이었던 62,000원, 3,000원대를 한 번에 돌파를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두 개를 대비를 해보면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는 게 네, 뭐 이제 CEO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네. 됐고 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폴드 7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기존의 뭐 레거시 반도체 쪽도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TSMC 실적이 좋은 거는 역시나 AI 수요는 여전하다. 심리적으로 그 부분을 받쳐주는 것 같고요. 이 개별 종목 단으로는 뭐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세면서 다른 쪽 섹터의 수급을 좀 가져가는 그런 맞아요. 영향이 예. 좀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플러스 소부장 섹터들은 여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떨어져서 네.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하신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저는 뭐 실적만 놓고 보면 네. 뭐 분기 실적으로도 삼성전자 이제 이겨버리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거는 개인의 성향입니다. 가격이 네. 저는 다 모든 걸 말해준다고 봐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리포트로 인해서 주가가 네.
계속 좋았을 거였다면 어제 네. 그런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왔으면 안 됐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공매도 영향이든 골드만삭스 리포트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됐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류의 리포트가 나와도 앞으로 하이닉스가 정말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더 보여줄 게 더 많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사람들이 팔지 않았겠죠. 기관이든 개인이든. 근데 지금 투자자들 동향을 보면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추가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시장 수급이 삼성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기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를 붙기보다는 조금 더 반등한 이후에 추세를 만들어낸 다음 또는 기간 조정이 일정 부분 거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도 뭐 현장에서 이게 고객 자산을 이제 핸들링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떨어지면 저도 뭐 이유 어찌됐든 그 좋은 주식인데 주가 안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약간 그렇게 답변들 결국은 하시거든요. 아니, 저희 엄마 어제 네. 단기 트레이딩 네. 하시겠다고 매수하셨던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개인의 성향을 말씀드렸던 게 떨어지는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꼭대기에 있는 주식들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올라가는 특히나 요즘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주식들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내려가는 주식들도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렇기 이제 때문에. SK하이닉스 사실 추세가 있었는데 그렇죠. 잠깐 쉬었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그렇겠죠. 그렇게 했겠죠. 하셨겠죠. 예. 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다고 믿었겠죠. 네. 예. 그건 뭐 근데- 지나보면 알겠지만. 네, 근데 예. 어제 기술적 분석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네네. 모르겠지만 어제 사실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더블탑스러워요. 해요. 네, 예, 그리고 11선, 21선 뭐 단기 이평선들도 한 번에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단기 매도 신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니 어머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거 반등들의 사리틸 나오면 파시라고. 아마 계속 가져가시면. 아마 저희 엄마도 그럴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그 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긴 네. 거죠. 네, 예. 하루 만에 올라와야 되는데 마음 네, 편하겠죠. 그렇죠, 예. 그건 그렇고 네. 3,200 넘어가면서부터 네. 한 달 반 만에 개인 계좌가 100만 계좌가 네. 넘게 이제 새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늘고 개인 비중이 늘어나면 네. 좀 꼭지였던 경험이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개인 요즘에 거래 대금도 사실 30조씩 나오고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은 그렇게 막 엄청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3,000포인트 넘고 나서 3,100에서 200 사이 또는 3,200포인트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못 넘어가 그런 양상이거든요. 딱 여기가 우리나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기초 체력의 한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다행인지 뭐 불운인지 모르지만 올해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도 연간 순매도는 여전히 한 13조 정도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더 이상 팔 물량이 많이 그렇다고 없어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면 여기서 미국이 조금 쉬어가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또는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돼서 1,350원대로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세게 더 들어올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 보면 현물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선물 네. 쪽에서만 그냥 파생 플레이만 그렇죠. 방향성 매매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게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주식의 수익 인증글도 많이 늘어나고 안 하던 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막 한다고 하고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나 과거의 패턴으로는 전형적인 고점 분위기는 맞습니다. 고점 분위기는 맞는데 저는 좀 희망상 걸어서 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정부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전 역대급 없었던 정부 정책이 좀 빠르게 추진되고 네.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지금 PBR 뭐 상법 개정 이런 거 통해서 그냥 신흥국 정도 한 1.3배 정도만 받아도 그럼 4,000포인트거든요. 네. 뭐 5,000포인트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뭐 당장 내일 모레 가는 그렇죠. 그런 지수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올라가려면 결국은 뭐 이런 PBR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역시나 올해까지는 아직은 좀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처에서는 충분히 종목별로 지금 종목별 매매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수가 안갈 난이도가 뿐이지. 있는 장세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흔히 말해서 지금 국내 주식은 고인물들만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고인물? 네, 그러니까 예. 정말 실력자만 남았고 아,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돈 다 뺏긴다. 그냥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시장의 성격이 확실히 근데 과거랑은 많이 바뀐 게 투자자들의 성격이 과거에는 막 정보 매매도 하고 막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그런 매매를 했다면 최근에 여러 가지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깊은 심도 있는 연구도 좀 많이 되고 있고 종목들로 정말 꾸준하게 매매하려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코로나 전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20대, 30대 투자 주식 공부하시는 제 주변에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거의 뭐 그 회사의 주담이랑 친구가 될 정도까지도 열심히들 많이들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정부의 제도와 투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선진화로 가는 그런 부분들. 과거에는 정말로 한국 시장은 단타해야 돼 또는 정말 치고 빠지기 잘해야 돼 그런 시장이었다라면 이제는 뭔가 하나의 그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해가 작년부터 정도였다고 봅니다. 밸류업을 시작한 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이야 뭐 워낙에 테마주 매매, 단기 매매도 많지만 그거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핑크시트라던가 정말 $10 이하짜리 종목들을 보면 하루에도 막 50% 100% 올랐다가 빠질 때도 그렇게 빠지니까.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 주식을 항상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심하게 느껴질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선진화의 이제 정말 초입 단계다.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여전히 저는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관세 얘기를 계속 미국 관세만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8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결국 지금 뭐 결론이 안 났잖아요. 네. 우리나라 관세 네. 얼마 맞을지.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 실적도 많이 바뀔 네. 것 같고 네. 이제 그 타격이 어느 업종은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어느 업종은 또 좀 덜 받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게 제일 뭐 사실 유망할까요? 가장 큰 거는 자동차, 철강 뭐 이런 쪽이겠죠. 철강은 이미 1분기부터 맞기 시작했고 철강 주식, 철강 화학들 쪽 보면 올해 상반기 내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증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세 맞을 거 다 알고 이미 상반기에 한 8, 9% 일본도 관세 영향으로 해서 한 9% 우리나라 한 8% 정도 판매량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태고 이제 앞으로는 관세와 관련해서는 뭐 브라질처럼 엄청나게 급격하게 그렇게 부과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제는 좋아질 정도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악재에 민감하기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주식들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오려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려고 한 주가들이 이제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사실 뭐 이제 앞으로 중동과의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자동차 섹터는 충분히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로 인한 수혜주들은 결국은 뭐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를 매겼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좀 피해를 본 업종 또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업종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조선 아니면 화장품, 엔터 쪽이겠죠. 그러니까 엔터나 화장품은 다른 나라 하고 싶어도 사실 흉내를 못 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K-팝 대본 헌터스 뭐 그런 열풍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관세를 매겨도 쓸 네. 사람들은 다 쓰고요. 화장품 살 건 다 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을 뭐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뭐 중국 있지만 미국이 중국 배를 사줄 리는 만무하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하반기 투자 힌트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중국에서 리튬 현물 가격이 최근 3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리튬 과잉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 일부 광산이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되는데요. 밤사이 뉴욕 거래소에서는 앨범 아래 주가가 7%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리튬 관련주로도 투심이 쏠렸는데요.
먼저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리튬 포어스가 1,006원에 하이드로 리튬이 1,687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19%대 급등하면서 15만 6,900원에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오늘 13%대 상승, 세비캠도 19%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LNF가 오늘 12%대 오르면서 62,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비엠도 9%대 오르면서 112,200원, 에코프로도 3%대 올랐고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1.96%, 1.74%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존슨부터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업체 ASML 홀딩, 중국 폴리실리콘 제조업체 다코뉴 에너지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종합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존슨입니다. 현재 주가는 16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7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237억 4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조정 EPS 역시 2달러 77센트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매출이 43% 넘게 감소했음에도 혁신 의약품 부문 매출은 처음으로 1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관세 부담은 예상의 절반 수준인 2억 달러로 낮아졌고 이 차익을 R&D 투자로 전환해 파이프라인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 2030년까지 항암제 사업 매출을 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서 소비되는 의약품은 모두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리쇼어링 전략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노광 장비 업체 ASML입니다. 현재 주가는 650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87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77억 유로, 순이익은 23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44% 증가했고 시스템 수주도 1분기 대비 40%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3분기 매출 전망을 74억에서 79억 유로로 제시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편 삼성, TSMC, 인텔에 순차적으로 납품될 EXE5200B 장비는 대당 3억 5천만 유로에 달해서 평균 판매 단가와 마진 개선에도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또 기존 EUV보다 더 세밀하게 회로를 새기는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 장비 하이 NA EUV에 대한 독점적 공급 지위를 포함한 기술 경쟁력을 고려할 때 중장기 투자 매력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폴리실리콘 제조업체 다코뉴 에너지입니다. 현재 주가는 20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4년 말 기준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약 30만 톤 수준으로 글로벌 총 생산 설비의 10%에 불과합니다. 1분기 평균 판매 가격은 4달러 37센트까지 떨어졌고 영업 적자는 1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중앙재경위가 주요 태양광 기업들에게 공급 과잉 해소와 질적 성장을 지시했고 다코뉴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업체들은 실제 생산 감축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폴리실리콘은 과점화가 높은 밸류체인으로 감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다코뉴 에너지는 제조 비용이 가장 낮은 순수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인 만큼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이 본격화되면 주가 상승 탄력도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어제였죠. 17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적용되던 19개 혐의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시장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반등을 위해서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그 IT 관련해서 다 되게 전문가로서 많이 유튜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처음 뵙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어저께 이제 많이 급락을 하고 그러면 삼성전자에 반등하면서 또 이제 저런 사법 리스크 해소다. 그런데 그 사법 리스크 해소가 진짜로 어저께 상승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거로 보시나요?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뭐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그 H20이라고 하는 중국향 반도체 판매 재개 효과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중국 쪽 비즈니스를 거의 손을 놓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향 칩 같은 경우는 그 기존 글로벌 판매량보다는 약간 스펙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이닉스는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떨어진 거예요? 골드만에서 레포트 하나 나왔다고 저렇게 9%씩 떨어져야 될 이유인 건가요? 일단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저점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이 이제 단기에 급등을 했고,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던 차에 아무래도 골드만삭스의 이번 보고서가 좀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투자자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모건 스탠리가 똑같은 컨셉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결국 조정의 빌미가 됐었는데요. 결국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올해 시장이 전혀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공급단이나 이런 밸류 체인의 흐름들을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모론으로 되게 이제 골드만이 이제 롱숏 하는 외국인들 너무 많으니까 삼성전자 숏, 뭐 하이닉스 롱 했던 것들을 다 턴다, 뭐 내지는 거꾸로 포지션 잡았다가 레포트 내면서 이제 빠지게 해서 수익을 나게 해줬다, 막 이런 약간 음모론들도 많던데 그런 음모론이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있나요? 과거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융 당국에 뭔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뭐 이 보고서가 그렇게 파워풀하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내년 HBM 공급 계약이 진행 중인데, 그게 생각보다 계약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지난 4월부터 그 엔비디아 H20 대중국 수출을 제한했다가 이제 최근에 조건부로 해제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제 원래는 네. 호퍼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칩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이 이제 메인 칩이었습니다. 지금은 블랙베리라고 해서 B200이라는 칩이 메인인데요. H100의 성능이 너무 높다. 그래서 중국으로 판매를 하지 말아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에만 판매하는 칩을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원래는 H800이라는 칩을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H100 대비해서 성능이 한 75% 수준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중국에 팔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것도 너무 성능이 고성능이다. 그래서 H100 대비해서 거의 성능을 20% 수준까지 떨어뜨린 H20이라는 칩을 이제 판매 허가를 해줬고요. 계속 그걸 팔고 있었는데 올 4월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H20이라는 칩도 팔지 마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사실 이것 때문에 크게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1분기에만 80억 달러 가까운 손실이 이거는 이제 어떤 회계상 손실인데요. 그걸 이제 타격을 받게 됐고 H20에 들어가는 HBM3가 있습니다. HBM3를 96GB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 삼성향이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아마 이 H20의 판매 중단 조치 때문에 HBM3의 재고 손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실적 쇼크의 어떤 한 원인으로 HBM의 재고 손실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경쟁 보통 모건스탠 지금 골드만 레포트에서 보면은 지금 HBM 같은 게 경쟁이 심해질 거다. 그래서 결국 마진율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도에는 삼성은 오히려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혜를 실제로 보나요? 일단 뭐 이
그 삼성전자가 당장 수혜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HBM이라는 시장 자체를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사실상 과점 상태로 주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물량 기여도 면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거의 한 자리대 수준의 공급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연말까지 20에서 25% 수준의 HBM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은 생산 수율이나 그 출하 측면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HBM 공급 과잉. 어떻게 보면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급히 늘어나서 HBM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에 대한 논리가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이제 이게 일종의 마이크론이 하는 블러핑이 아니냐,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하는 블러핑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내년 HBM 공급 협상 계약을 앞두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HBM이라는 메모리가 자체가 기존 메모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데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커머디티 일반 범용품이기 때문에 분기 단위, 월 단위로 이제 보통 내고라는 걸 합니다. 협상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는데 HBM 같은 경우는 주문형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6월쯤에 연 단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가격에 대한 어떤 이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 나온 지금 나오고 있네요. HBM3E 지금 퀄 테스트 아직 통과 못한 거죠, 아직은? 삼성전자는 아직 통과를 못했고요. 삼성전자, 예. 일단 마이크론은 콜 테스트 통과는 했습니다. HBM3 8단하고 12단까지 이제 통과는 했는데 네. 생산 수율이나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언제쯤 이 퀄 테스트 통과가 예상이 되나요? 그래서 원래 네. 작년부터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거의 이게 한 1년 이상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불확실하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 네. 삼성전자의 원래 D램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나노대 D램 같은 경우는 1X, Y, Z 그리고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이 가는데요. 1A에서 이제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재설계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작년 말부터 재설계에 돌입을 했고 최근에 이제 그 재설계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지금은 이제 1B를 건너뛰고 1C로 이제 직행하는 그런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C 투자를 단행할 정도면 수율이나 이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해결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1C 기반으로 HBM4 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HBM3까지는 잘 안 됐는데 네. HBM4부터는 많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GBM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마진율이 다 낮아졌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이미 마진율 높을 때는 하이닉스가 해서 다 받아갔고 그 다음에 결국 경쟁이 돼서 만들기로 하면은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 마진율은 적어서 실질적인 수혜 못 볼 거다. 그러면 다음 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급등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좀 이제 상승세로 돌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전 시간에 이제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그게 낫다고. 그래서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제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큰 아이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용화를 하는 회사가 가장 많은 마진을 누리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HBM3 시장에서도 사실 상당 부분의 마진은 SK하이닉스의 독차지였고요. 그리고 HBM3, 8단, 12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부터 뭔가 이제 퀀텀 점프를 하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작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로 지지부진한 이유가 HBM 사업 매출은 늘었는데 막상 뜯어서 보니까 이익률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HBM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대부분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뭐 스마트폰 시장도 연간 12억대 시장이지만 결국 그 12억대 시장에서 상당 부분 거의 80%, 90%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는 애플이잖아요. 나머지 회사들이 다 나머지 그 15% 시장을 가지고 마진을 가지고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충분히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뭐 사실 HBM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장 점유율을 내준 상황이고 이제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제 차세대 소캠 개발도 착수했다고 하는데 유리기판도 사실 인텔이 일찌감치 또 진출한 상황 아닌가요? 네, 인텔이 원래 네. 유리기판 시장을 사실상 이제 열었죠. 그렇죠. 이제 2023년에 처음 공개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반의 그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 바꾸면 이제 열 방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통신 속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지금 인텔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이나 회사 상황이 유리기판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텔이 이쪽 사업을 거의 정리를 하는 수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게 처음에는 유리 코어 기판이 그죠.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반으로 해서 이 층이 있고 그 사이에 동박을 적층을 해서 회로를 구현하는 방식인데 그 플라스틱을 빼고 유리를 넣는 게 이제 유리 코어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리 코어 기판 쪽에 이 상용화 속도는 굉장히 좀 더뎌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안 좋은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유리 기판의 흐름이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하는 쪽, 그러니까 유리 인터포저 쪽으로 좀 더 기술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은 결국 가는 방향이긴 한데 그 아이템에서 보면 유리 코어 기판과 유리 인터포저라는 두 가지 아이템에서 보면 유리 인터포저 쪽이 좀 더 활발하다. 여기를 좀 더 공격적으로 주도하는 게 결국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서 유리 코어 유리 인터포저 쪽을 굉장히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캠 같은 경우는 HBM을 이어서 이제 주문형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원래 범용인데 이게 점점 파운드리처럼 주문형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AI 반도체에 맞는 최적화된 HBM 메모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HBM이 주문형 메모리의 대표 첫 번째 문을 연 제품이라 그러면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소캠이라는 LPDDR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연결하는 그런 아이템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HBM보다 좋은 게 소캠인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또 않아요. 네, HBM은 서버용 칩이 타깃이고요. 네. 소캠 같은 경우는 서버 쪽보다는 이제 개인용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우리 흔히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공개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DGX 스파크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이제 소캠이고요. 그리고 이제 CPU 주변에 들어가는 이제 그 메모리를 지원하는 그 메모리가 있는데 기존에는 LPDDR이라는 범용 메모리를 쓰다가 이제 CPU 성능 자체도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베라 루빈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는데 베라가 이제 CPU고 루빈이 GPU거든요. 그러니까 CPU 주변, 그러니까 베라 CPU 주변에 소켓 모듈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엔비디아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요. 보통 우리 메모리라는 게 설계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제덱이라는 데서 표준을 만들어서 그 설계도대로 이제 보통 이렇게 만드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캠이라는 그 설계 표준은요, 엔비디아라는 개인 회사가 만든 그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큰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못 팔겠네요. 일단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하나문자 같은 경우는 일단 메모리는 이제 조금 이제 그렇다 치고 그래도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번에 새로 발표한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 Z 플립 7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좀 디자인도 예쁘고 그런데 이 글로벌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1위를 했을 때에 대한 어떤 베니핏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동안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워낙 애플한테 많이 밀리고 그리고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한테 밀리는 어떻게 보면 너크래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지금이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비수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보통 가을에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백을 활용해서 이제 그 폴드 시리즈랑 플립 시리즈를 내놓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요즘에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거기 이제 또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워낙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던 상태에서 이런 또 이제 플립 시리즈나 폴드 시리즈가 또 새로 나오니까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까 좀 이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쪽에서는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 7 이것도 반응이 좋다면서요. 어때요? 네. 예. 일단 뭐 이번에 그 신제품이 네. 나왔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판매량 자체는 굉장히 예약 판매나 이런 실적들은 굉장히 좋은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폴더블 폰이 이제 이미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가성비를 따라잡으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이번에는 이제 두께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폼팩터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기존 방식 대비해서 좀 파격적으로 MZ 세대들한테 맞게 좀 잘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Z랑 플립
그다음에 폴드 7이 나왔는데 그 안에 들어간 칩이 퀄컴 게 아니라 엑시노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수익에도 큰 기여를 하나요? 일단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사실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거의 한 1조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반도체 부문에서 이익이. 그러면 디램에서는 상당 부분 이익을 냈을 텐데 어디서 이렇게 손실이 났냐 보면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아마 2조 5천억 정도의 적자를 봤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분기에. 그 이유는 결국 파운드리 라인의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통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의 선단 공정,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의 절반을 채워주는 게 엑시노스라는 자사 칩이에요. 그런데 엑시노스 2500, 올해 2025년이니까 이제 2500 시리즈가 원래는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제 2500이 S 시리즈의 플래그십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번엔 플립 시리즈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폴드 시리즈에는 뭐 계속해서 퀄컴 스냅드래곤을 쓰지만 플립 시리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동률이 1분기 대비해서 파운드리 가동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가동률이 선단 공정 기준으로 한 6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에는 한 70% 중반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G 플립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이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S26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 이걸 무조건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적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그게 잘 팔려야 된다는 거죠. 전화기가 잘 팔려야 반도체도 같이 잘 팔리는 거죠. 전화기를 잘 파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이 칩을 수율을 잘 맞춰야 돼요. 아, 근데 수율을 맞춰야 돼요. 생산 수율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선단 공정 쪽에서 수율이 30%, 40%밖에 안 나오니까 만들어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도 벌어지고 적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나노 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는 2나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삼성 파운드리는 사실상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의 그 사업부 밑에 CTO가 계시잖아요. 남서구 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1.4나노 개발도 미루고 2나노 양산 쪽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좋은 인력들은 전부 여기에 집중해서 거의 리소스를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햄튼 파인 아트 페어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그림을 보는 시각을 넓혀볼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치인뉴 이세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앞서 언급했던 햄튼 파인 아트 페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네. 곳인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업데이트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햄튼 아트페어는 매년 여름에 이 미국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튼 지역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행사인데요. 지난 200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생긴 지 이렇게 20살이 채 안 된 젊은 페어이지만 올해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꼭 가봐야 할 아트페어 중 한 곳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 햄튼이라는 지역이 갖는 그 상징성 그리고 분명한 특색이 좀 있습니다. 이 햄튼 지역은 미국 최고 부유층들의 별장지이자 호화 휴양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뉴욕 그 맨하탄 도심에서는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네. 뭐 디자이너 캘빈 클라인, 아. 랄프 로렌, 가수 빌리 조엘, 뭐 이 외에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셀럽들의 별장들이 모여 있는 그런 별장지이자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뉴요커들이 도심을 떠나서 찾는 곳이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햄튼을 찾는 이 기간에 딱 맞춰서 햄튼 아트페어가 열리기 때문에 세일즈에 있어서 비교적 좀 많은 기회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작지만 알찬 페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페어입니다. 이번에 거기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가셨던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이 햄튼 아트페어의 큐레이터로 참여를 아. 해가지고 한국 작가들을 현지 컬렉터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왜 우리가 이게 한류, K컬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K컬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K아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네. 그리고 우리 작가들의 경쟁력이 결코 이 세계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스스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큐레이션 제안을 받은 것도 현지 컴퍼니를 통해서였는데, 네. J2 브랜드라는 뉴욕에 기반을 둔 컴퍼니, 현지 그 컴퍼니인데요. K컬처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화 플랫폼이고요. 이 페어가 열렸을 때 햄튼 아트페어의 설립자이자 총괄 디렉터인 이 릭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저희 부스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네. 직접 이 작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저희 부스에 머물면서 한국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좀 드러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부 작가들은 예정에 없이 다른 행사에 또 네. 이 섭외가 되기도 하고요. 네. 정말 이 K아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표님이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앞서 예. 옆에 사진도 같이 찍으셨던 분들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네, 그 앞에 이제 사진에 나왔던 예. 분이 그 페어의 총괄 디렉터이자 아. 파운더인 릭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고요. 사진에서요? 네, 맞습니다. 아, 사진에서 왼쪽 오른쪽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 작가와 또 같이 찍은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요. 네. 그 핵심 운영자이자 이사인 이 네. 페어의 리치 페란테라는 사람도 저희 부스를 이건 이제 저희 팀원들과 함께 또 찍은 아, 사진이고, 네. 네, 그래서 그 두 명의 어떤 핵심 그 운영자들이 저희 네. 부스를 찾아와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서 작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하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저 사진인데 예.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출품 작가 중에 한 분이 김지희 작가라는 아. 한국 작가분이세요. 네. 모든 작가들이 그 현지에 페어에 참여를 하지는 못했는데 김지희 작가는 직접 이제 페어장에 와서 저렇게 또 인터뷰를 하는 기회를 또 저희가 갖기도 아, 했었습니다. 김지희 작가. 네, 김지희 작가라고 저 해서요. J2 브랜드라는 저 네. 회사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예요? 전시, 그러니까 한국의 전시, 공연, 패션, 푸드, 정말 이 K컬처라고 우리가 통칭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 글로벌 무대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 하는 회사예요? 회사입니다. 현지 분들이 세운 회사라고 뉴욕에 할 수가 있는 있죠. 분들이 세운 네, 회사? 맞습니다. 뉴욕 기반의 회사이고요. 이 아트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섹션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지희 작가 네. 혹시 87년생 아니에요? 김지희 작가님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그래요? 네, 왜요? 아. 앵커님 왜요? 네. 아는 사람인가 네, 싶어요. 아는 혹시- 사람, 네, 인가해서 네.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지금 일단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 작품 네. 활동을 한 지가 꽤 오래된 네, 네. 그런 작가님이어서 아마 네. 좀 눈에 익으실 거예요. 뒤에 아. 있는 작품이 지금 김지희 작가의 네, 네. 작품이거든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네. 사실 저 작가님은 이미 뭐 두바이, 홍콩, 대만, 일본,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미 이름이 작품 알려져 있는.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실드 스마일 연작이라고 해서 그 눈을 가리고 교정기를 찬 소녀 야. 연작인데요. 화려하게 치장을 한, 그래서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해야 되는 현대인들을 나타낸, 내면을 나타낸 그런 그림들인데, 미주 쪽에는 이번이 아마 처음으로 또 네.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저런 작업을 하는. 근데 저게 동양화 기반이에요. 한지에 또 네. 채색을 한 거여서 재료는 이제 한지이고 동양이지만 네. 그 도상, 작품을 그린 어떤 모습들은 상당히 이제 또 세련되고 그러게요. 이런 또 그 아, 작가이십니다. 한지에다가 또 그린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세일즈를 했던 작품에 한해서는 직접 네. 현지에 있는 컬렉터들 집에 가서 또 설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그 부유층들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는 그 별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폐쇄적인데, 네. 이 사진이거든요. 네. 지금 중앙에 있는 저 그 사진을 찍고 있는 저 그 작품이 김서울 작가라고 해가지고 김서울 작가의 반려식물 연작이에요. 네. 근데 저거를 이제 현지에 있는 컬렉터가 그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별장에 지금 설치를
하고 오는 그런 사진인데 왜 이거를 샀냐? 네, 이 작품입니다. 네. 왜 이거를 샀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그 뷰티풀 테이스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국 작가인지 모르고 그냥 작품만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고 햄튼이라는 휴양지에 딱 어울리는 작품이어서 구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이런 거 뭐 여쭤봐도 되냐면 저런 게 얼마에 팔리나요? 아니, 또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신 네. 페어는 사실 4일 동안 열리고 이제 끝이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저희가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투라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출품했던 그 작가들, 작품들 이런 그 정보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투라는 사이트를 한번 지금 이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 전시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쭉 또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김지희 작가 작품에는 그 네. 돈페리뇽을 또 모티브로 한 아, 작품도 맞습니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이번에 그 예. 작가 크리에이션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동시대 미술에서는 브랜드와의 콜라보가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러게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브랜드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작가들을 시장에서 확실히 선호하는 아. 분위기가 좀 있어서요. 네. 이 햄튼에 출품됐던 작가들도 그런 좀 맥락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김지희 작가는 여러 브랜드과 콜라보를 했거든요. 뭐 루이비통도 그렇고 네. 뭐 주류 회사와도 그러니까요. 많이 했고요. 주얼리 누가 봐도 브랜드와. 돈페리뇽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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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희 작가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군요. 아니 네. 작품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하나 네. 구매하시는 걸로? 아, 네, 관심 연락 있게 주십시오.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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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아트페어 사실 이제 그 말씀 주신 건 이제 직접 방문하신 네, 그 맞습니다. 햄튼 파인 아트페어도 있지만 다른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트페어도 많잖아요. 네. 예. 그 아트페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그 양대 아트페어로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작된 아트 바젤, 네. 그리고 2003년도에 런던에서 시작된 프리즈 런던. 이 두 개를 좀 기억을 하시면 대표 아트페어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스위스 아트바젤 같은 경우는 워낙 역사가 깊고요. 그 아트페어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립해오고 만들어 오면서 선두주자로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아트페어이고 2003년도에 시작된 프리즈 런던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이지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현대미술,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그 컬렉팅을 하고 컬렉터들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네. 아트페어이거든요. 이 아트페어들은 다 분점 개념으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에서 네. 또 열리고 있습니다. 네, 뭐 아트바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으로는 홍콩에 진출을 지금 네. 해 있고요. 프리즈 같은 경우는 아시아 최초의 그 진출지로 서울을 선택을 그러게요. 해가지고 2022년도부터 지금 프리즈 서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작년인가 그 네. 코엑스 쪽에서 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때서 친구들 한번 가봤는데 네. 아우. 예, 볼 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맞아요. 이쪽으로 예. 문외한이다 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경험을 쌓다 보면 참 많이 보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예. 이 페어도 어쨌든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 넓고 뭘 봐야 되지 싶다가도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거의 선수가 되셔서 막 돌아다니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네. 그래도 보통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시는 분이 네. 해주셔야 좀 이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은 이제 한 110여 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적으로도 그렇고 다 돈다는 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미리 또 그리고 VIP들이나 이제 갤러리에서 따로 초대해서 먼저 볼 수 있게 맞습니다. 해주더라고요. VIP 오프닝이 또 따로 이제 날짜가 좀 정해져 있고 티켓을 이제 VIP로 이제 살 수는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고가에 판매가 되고요. 뭐 일반 그 입장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리고 하다 보니까는 좀 선별을 해서 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즈 서울이 매년 가을에 9월 달에 개최가 돼요. 올해도 9월 3일부터 6일까지 네.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 워낙 많은 좋은 갤러리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페어 참여가 내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주요 갤러리들, 메인 갤러리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분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페어에 참여를 하는 갤러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페어를 통해서만 이 갤러리들의 작품들을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갤러리들 위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페어가 열리는 동안 진행이 되는 부대 행사들도 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강연이나 아티스트 토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은 정말 이 프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아트의 어떤 계절이기 때문에요. 9월 달을 좀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지역에서도 아트 페어들이 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아트 페어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주요 페어 네. 위주로 하다 보면은 지역 갤러리나 혹은 뭐 지역 페어들은 좀 소외를 그렇죠. 있을 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경남 국제 아트 페어는 이제 그 9월 11일부터 또 열리게 됩니다. 제가 홍보대사로 또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셔서 좋은 지역 갤러리들 또 이렇게 힘도 주시고 하시면은 너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저렇게 지방에서 하게 네, 되면 어떤 스페셜한 뭔가 포커스가 돼 있지 않으면 네. 아니면 진짜 아는 분이 작가가 있던가 이래야 가지. 네, 지역 연구가 솔직히, 또 예, 있던지 네. 그래야 가지 솔직히 네. 가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이제 홍보 대사시니까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네. 어떤 이제 특별한 서울에서 아까 얘기하신 프리즈 서울이나 네, 이런 네. 거랑 비교했을 네. 때 좀 다른 장점이 좀 있다. 네. 뭐 그리고 못 보던 걸 볼 수 있다. 뭐 이래야 좀 이렇게 네.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 아무래도 로컬 페어이기 때문에 정말 그 글로벌한 저희가 이 글로벌한 갤러리들이나 이런 갤러리가 참여를 하진 않지만 로컬 페어들 위주로 또 주변에 어떤 좋은 그 전시관이나 기존의 어떤 미술관과 연계를 해서 하는 부대 행사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로컬 다른 문화들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같이 또 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함께 또 체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쪽 갈 일 있으시면 네. 이세라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네, 저한테 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특별 도슨트를 우리 해드리도록 방송해야 하겠습니다. 되잖아요. 못 가요. 주말 주말 안 준대요? 있어요? 아, 주말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가면 되죠. 네. 예. 프리즈를 먼저 보시고 여기도 또 네.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이런 작품 이제 아트페어를 방문하면서 그럼 작품도 접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알아가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또 네. 마음에 들면 그림 구매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작품을 보고 고르면 좋을지 좀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페어 예.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프리즈 같은 경우는 그 키아프는 우리나라를 네. 대표하는 국제 아트 페어인데요. 프리즈와 동일한 기간에 좀 열립니다. 그래서 네. 코엑스를 한번 찾으시면은 국내 갤러리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키아프와 해외 갤러리들과 국내 갤러리들이 똑같이 또 많이 참여를 하는 이 프리즈를 동시에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작품들을 쭉 이제 보시면서 나의 예산에 맞는 어떤 작품들을 일단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그렇죠. 가장 예. 컬렉팅에서는 또 좋을 것 같고요. 예산에 맞는 어떤 갤러리 그리고 예산에 맞는 작품들을 좀 이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컬렉팅을 바로 급하게 하시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데이터를 쌓는 것이 중요해서요. 일단 마음에 드는 작가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서 저는 물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작품의 가격이나 아하. 이 작가의 레퍼런스나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그 갤러리나 갤러리스트들에게 정보를 얻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보통은 많이 이제 좀 내가 물어봐도 되나?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죠. 예. 네, 주저주저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직접 좀 가셔서 물어보시고 하면서 감을 익히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가서 그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네. 슬퍼진다거나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하지 이렇게 뭐 이게 네. 얼마냐 이런 거를 물어보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 좀 뭐 주저하시기도 하고 한데 그런데 사실 페어를 경험하는 거는 그 가격을 물어보는 게 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이제 우리도 감이 와요. 네. 요 정도의 작업이면, 요 정도의 작가면은 이 정도 작품은 이 정도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 감을 잡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일단 있습니다. 가는 게 시작이겠네요. 네, 꼭 오시면은 너무 좋아요. 네. 네. 또 주목해볼 전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두 분께 퀴즈를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 작품 얼마일 것 같나요? 맞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얘기했었거든요. 예. 굉장히 또 높은 가격에 책정을 네. 해주셨던 네. 캐서린 버나드라는 이 핑크 팬더 작가요. 이 작가가 지금 그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또 마침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다녀왔는데 정말 자유분방해요. 근데 뭐가 자유분방하냐면 무엇을 그릴지를 선택하는 게 자유로워요. 정말 우리가 미술의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두루마리 휴지.
핑크팬더, 뭐 나이키 문양, 5만 가지를 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이제 그림에 이제 넣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를 표현할 때 제가 참 그 와닿았던 평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 그릴 자유,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자유를 보여주는 작가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정말 그런 자유로운 어떤 필치와 주제 선택과 이런 것들을 그 보실 수 있는 전시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최초의 대규모, 세계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점이 넘는 작품이 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예술의 전당에 가셔서 이 작가 전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나오는데 지나가는데 E.T. 피카츄 이런 게 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E.T. 피카츄는 네.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궁금증이 네. 저분이 그려놓은 E.T.와 피카츄. 네, 그러게요. 그게 또 바로 그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그림을 그리면 무슨 그 원래 원작자에게 저작료로 뭐 이런 걸 줘야 돼요? 애초에 브랜드들과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뭐 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죠. 자기가 네. 그리고 싶으면 그냥 그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요즘에 어떤 작가 관심 있게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한국 작가들의 주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있고요. 특히 그 류지한 작가라는 작가님이 계세요. 네네. 근데 이분도 이제 햄튼 아트페어에 소개를 했던 작가인데 이 작가의 작업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전통이 얼마만큼 세련되고 요거네요. 전통이 얼마만큼 모던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달 항아리 작업을 하는데 저게 지금 자개 작업이거든요. 네. 사진이 좀 멀어서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제 네. 가까이 가보면요. 그 자개라는 거는 조개 껍데기, 그러니까 전통 재료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전에 그 어머니들이 자개장. 네, 자개장 예. 이런 것들인데 그런 어떤 올드한 소재들이 얼만큼 모던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작가예요. 이 달 항아리 문양이 없어도 그냥 자개의 그 자개를 파도 문양으로 막 그 표현을 해놓은 평면 작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뭐 현대 회화 뺨치는 세련된 느낌이거든요. 이런 어떤 작업들도 해외 컬렉터들에게는 확실히 그 새롭게 또 다가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반응들이 막 와요. 네. 현장에서 보다 보면. 그래서 이런 그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말인데 지금 보니까 주말 사이에서도 전국적으로 좀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가 좀 이제 날씨는 풀렸는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라 그래야 될까? 비가 많이 오는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네, 대비가 잘 필요할 것 피해 같습니다.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최종 판단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몫이고요. 증시 관련 전망에서는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뮤직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